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또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는데, 지난달에는 제가 봄철이고 해서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음, 저는 이제 그, 그런 제가 주로 하는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미세먼지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줄 알았는데, 정말 미세먼지 관련 방송은 조회수도 미세먼지만큼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다시 그냥 제가 원래 제일 어 잘하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눈밑지방 재수술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한번 정해 봤는데 눈밑지방 수술을 이제 지금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무슨 따로 네이버 무슨 마케팅이나 뭐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류를 일절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눈밑지방 수술을 제가 이렇게 많이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눈밑지방 수술을 심지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제 뭐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도 눈밑지방 수술을 여기서 또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보니까 광고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많이 하는 데들이 이제 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 병원으로는 이제 예전에 수술했던 분의 소개나 뭐 이런 경우들에서 주로 이제 첫 수술을 많이 오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데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뭔가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뭐 다른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럴 때 이제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찾다 보면 어떻게 이제 제가 쓴 블로그가 나오든 제가 하는 방송했던 유튜브 내용이 나오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술이나 뭐 지방 이식 잘못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늘은 지방 재수술, 그러니까 눈밑지방 재수술로, 그러니까 첫 수술을 한번 했는데 오시는 분들,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에서 과연 이게 이제 수술을 다시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님 안녕하세요. 일단 눈밑지방은 제가 이제 매번 이야기하니까 이제 빨리 좀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눈 밑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요 지방이고, 이걸 이제 안쪽으로 바깥에 있는 피부랑 눈둘레 있는 근육을 걷어보면 이렇게 지방이 세 덩어리로 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눈 밑에는 지방이 세 덩어리가 있고 위에는 요렇게 두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얼굴을 요렇게 옆에서 자른 단면인데, 어 얼굴 뼈가 있고 눈이 있는 요 아래에 있는 지방이, 뭐 요 지방이 실제로 요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이론상 그냥 요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 요렇게 밖에서 튀어나와 보일 수 있는 구조가 눈 밑 지방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 두꺼워도 그럴 수가 있고, 피부가 두꺼워도, 아니면 피부가 늘어져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렇게 눈밑 지방도 일부 튀어나와 있고 눈둘레에 있는 근육도 일부 좀 더 두꺼워져 있고 피부도 약간 두꺼워져 있거나 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요렇게 하는 이유는 어 튀어나와 보인다고 무조건 눈밑 지방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눈밑 지방 수술을 한번 했는데 어 이게 이제 지금 뭔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과연 이게 무슨 문제일까? 눈밑 지방일까?'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술 같은 경우는 이 눈밑 지방을 바깥에서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하안검 수술이 있을 거고, 결막 안쪽으로 절개를 하는 눈밑 지방 제거 혹은 재배치 수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안검을 했던,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건, 그러니까 결막 절개를 통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건 제거를 했건 이런 수술을 한 번을 했는데 뭔가 결과가 이상하다. 그럼 이제 찾다가 이제 저한테 오시게 되는 경우에 제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재수술을 할 만한 대상이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게 과연 눈 밑 지방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눈 밑에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뭐 있으니까 '당연히 눈 밑 지방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눈 밑 지방이 아닌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튀어나와 보일 수 있는 구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언제 수술 받으셨어요?"라고 제가 여쭤봐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건 뭐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이제 말씀을 보통 하시니까 "언제 수술을 하셨다."라고. 근데 수술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만약에 뭐 1 년밖에 안 됐는데 모양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10 년, 15 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병원에서 했는데 눈 밑 지방이 재발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더 높게 보겠지만 만약에 수술을 했는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겼다. 그러면 눈 밑 지방이 아닐 가능성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제가 여쭤보는데 뭐 꼭 눈 밑 지방뿐 아니라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디서 치료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런 거를 뭐 필러든 뭐 다른 레이저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쭤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냥 이제 대답을 어 뭐 "어디서 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경우도 꽤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저는 뭐 내가 이제 받았던 시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뭘 했고 이런 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기억을 하시는데도 혹시라도 이제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괜히 뭔가 그 수술을 했거나 치료를 했던 이전 원장님한테 폐가 될까 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 그 배려심 깊으신 그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그 뭐 이전에 했던 뭐 누군가를 탓하려고 한다라기보다 일단 눈밑지방 수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한 20 년을 수술을 하면서 이제 이리저리 다른 데서 어떤 걸 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실제로 그 수술을 하고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경우들을 꽤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눈밑지방 수술을 전문하는 데들은 그래도 제가 대부분 다 아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고 뭐 이렇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를 저도 이제 오래 보다 보니까 "어디서 수술을 받으셨냐?"를 제가 여쭤보면 만약에 눈밑지방을 전문해서 수술을 하는 곳 그리고 제가 수술 방법을 아는 곳에서 수술을 했는데 만약에 "1 년 만에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눈밑지방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눈밑지방 전문하는 곳이 아니라거나 아니면 '아 이곳은 뭔가 수술이 잘못돼서 오는 곳이 많았다.'라는 데면 제가 이제 요거는 눈밑지방일 가능성도 꼭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수술이 잘못됐을 가능성이라고 하긴 좀 하여튼 뭐 그럴 가능성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이제 눈밑지방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서 치료를 받으셨는지를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수술 받으셨어요?"는 이제 이거는 사실 물어봐도 크게 답변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보통 이제 "어디서 수술 받으셨어요?"를 여쭤봤을 때 이제 대략 이제 방법을 제가 아는 곳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뭐 안쪽으로 이제 절개를 해 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때 이제 뭐 어디 엉덩이에서 지방 빼 가지고 같이 넣는 것도 했다. 뭐 그런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시거나 뭐 요런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아마 괜찮으실 것 같고 요거에 이제 뭐 뒤에도 다른 거 나오긴 하지만 일단 수술 후에 바로 좋아졌었는지를 또 여쭤봅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나서는 좋아졌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보이게 됐다라고 한다면 지방이 재발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거고 만약에 수술 직후부터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상했었다. 지방이 남은 것 같았다라고 한다면
뭐 그때는 이제 수술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수술이 제대로 됐다는 가정하에서도 그렇게 보인다면 눈밑 지방이 아닐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술 전후로 추가로 받으신 시술이 있나요?"를 이제 제가 여쭤보는데 뭐 수술 전후에 뭐 동시에 이럴 때 이제 지방 이식을 받으셨다든가 아니면 이전에 뭐 울트라콜, 주베록, 스컬트라, 뭐 엘란세 아니면 다른 필러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이런 걸 이제 여쭤보게 되는데 그 요새 이제 제가 눈 주변에 뭐 지방 이식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거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스컬트라나 그 레디어스나 뭐 이제 콜라겐 부스터 계통들 울트라콜이나 이런 것들을 눈 밑에 하고 결절이 생겨서 울퉁불퉁하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눈 밑에 그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걸 꼭 하는 곳들도 많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뭐 울트라콜을 해서 결절이 생겼다. 그거는 그냥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수술할 만한 대상인지 만약에 이후에 한 지방 이식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만져보고 하는데 그 내 골격 자체가 많이 튀어나와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만져보고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전에 했던 지방 이식 결절 뭐 그다음에 주베룩 결절, 스컬트라 결절, 엘란세 덩어리 뭐 이런 것들 레디어스는 아직 이제 콜라겐 부스터로 막 사용되기 시작한 지가 뭐 사실 예전에 유행이라고 좀 쓰다가 이제 한동안 유행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학회에서 뜨기 시작하면서 레디어스가 뭐 본격적으로 콜라겐 부스터로 사용된 지 한 1년 정도 쪼끔 넘은 것 같은데 뭐 여기 눈 밑에 써 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절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아마 몇 년 지나면 '생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쪼끔 하고 있습니다만 안 생기면 좋겠지만 아무튼 뭐 다른 이야기로 샜지만 뭐 일단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쭤보고 만져보고 눈밑 지방이 맞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 만약에 눈밑 지방이 아니라면 어떤 종류들일까를 이제 좀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이제 뭐 스컬트라, 주베룩 이런 결절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쓰진 않았는데 일단 그런 이후의 치료들을 잘못된 거를 했다라는 경우 말고 그냥 수술을 제대로 했는데도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 보면 일단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 두꺼운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양쪽이 다 두꺼운 경우도 있고 비대칭으로 두꺼운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저희 병원에 이제 첫 수술을 하러 오실 때도 보면 양쪽의 모양이 다르고 웃을 때 모양이 달라서 "아 이 부분은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 두꺼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쵸. 요런 분을 보면 분명히 그냥 볼록하게 튀어나온 눈밑 지방이 많아 보이는데 요런 부분 이렇게 만져보고 수술을 해 보면 요 눈밑 지방이 완전 평평하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남아 보이는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 보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근육이 두꺼워서 보이는 거는 이제 피부 바깥으로 절개해서 근육을 잘라내지 않는 한 뭐 그게 '근육 자체가 없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피부가 두껍게 늘어진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신 타입에서 잘 생기는데 요분 같은 경우도 보면 눈밑 지방이 이렇게 명확하게 튀어나와 보이는데 잘 보면 요런 분이 눈둘레 있는 근육도 보통 두껍고 피부도 두꺼워서 이런 분 눈밑 지방 수술을 해 봐야 안쪽에 있는 눈밑 지방은 별로 없고 그냥 늘어진 피부랑 근육이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도 수술을 해도 별로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하안검 수술을 할까 눈밑 지방 수술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안검 수술이 별로 안 맞는 유형, 눈밑 지방 재배치나 제거가 별로 안 맞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둘레 있는 근육이 두꺼운 경우나
두꺼운 피부 늘어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첫 수술을 했을 때도 결과가 안 좋은데 그 결과 안 좋음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애교살 변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눈웃음을 계속 이렇게 많이 짓다 보면 바깥쪽에 여기 있는 피부가 이렇게 접혀서 요런 식으로 눈둘레 있는 근육, 그러니까 눈밑 지방이 굉장히 심하신 분인데 눈밑 지방이 있고 애교살이 있는데 애교살 모양이 요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끄트머리에 볼록하게 뭔가 뭉친 듯한 살이 있는데 이건 이제 반복된 표정 주름, 그러니까 웃음 때문에 요 부분에 있는 피부랑 눈둘레에 있는 근육이 변형이 돼서 남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수술을 해도 요거는 그냥 그대로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걸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눈밑 지방이 아니라서 만약에 이제 그걸 없애려면 뭐 피부를 잘라내고 그 부분을 당겨내서 꼬매 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치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광대 지방이라고 해서 그 눈밑 지방이 요렇게 튀어나온다면 요 부분 튀어나온 부분 말고 여기 광대에 있는 삼각형 부분, 요 부분 저는 이제 그냥 원래 광대가 크니까 요 부분에 있는 이게 뼈가 큰 건데 뼈가 크지 않아도 여기 있는 지방이 튀어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요렇게 어 여기 수술을 했는데 이 부분이 남았어요. '이 눈밑 지방은 남은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는 눈밑 지방이 아니고 눈밑 지방은 여기 밑에 있는 요 삼각형, 여기까지가 눈밑 지방이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요 부분은 그냥 광대 뼈 위에 있는 표층 지방, 심층 지방, 그게 이제 두 개가 뭉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기는 힘들고 뭐 안면 거상술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제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거가 이제 신경이 쓰인다. 그럼 이제 예전에는 요 주변으로 필러를 넣어 가지고 요거를 가리는 방법으로 치료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그네스 같이 이제 그 절연침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그 지방들을 조금 녹여내서 요 볼륨을 줄여내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눈밑 지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 이걸 그 한글 이름을 그래서 이제 일단 그냥 도그여라고 제가 이제 써 두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바느질을 할 때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가 이렇게 딱 맞아서 요렇게 꼬매면 어디가 울어 보이는 데가 없는데 이쪽 길이가 만약에 하나가 더 길다 그러면 여기에 끝에서 이제 우는 모양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생긴 걸 이제 도그여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하안검 수술을 했는데 옛날에 요렇게 바깥쪽에 뭔가 튀어나와 보이는 게 생긴다. 요런 경우는 이게 피부를 잘라내고 이제 봉합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남아도는 피부 때문에 이제 요렇게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외측 지방을 처리를 못해서 그게 재발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처리를 못해서 요렇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때는 이제 그걸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도구이어 같은 것도 눈밑 지방이 아닌 걸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눈밑 지방보다는 고랑 꺼짐이나 앞광대 꺼짐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튀어나와 보이는 게 실제로 지방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꺼져서 지방처럼 보이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요렇게 지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앞볼이 워낙에 꺼져 있다 보니까 그냥 지방처럼 보이는 경우. 물론 이분도 지방이 있긴 했지만 뭐 많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른 시술의 영향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사진에 뭐 따로 넣진 않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눈밑 지방이 아니라면 이제 재수술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걸 테고 눈밑 지방이 이제 맞다라면 그럼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될 텐데 그 사실 이게 이제 첫 수술을 실패한 건지 재발한 건지에 따라서 그 뭐 이제 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이제 그 안쪽에 이제 열고 들어가서 어차피 거기에 있는 눈밑 지방이 남아 있는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수술을 하면서 얼마만큼을 재배치를 하고 제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그 첫 수술 실패이냐 재발이냐 이거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긴 하지만 이거는 뭐 재수술을 하기 전에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하다. 그냥 일단 "눈밑 지방이 맞다."라고 하면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 또 여기서 어떤 형태로 재발을 하는가. 제가 이제 눈밑 지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세 덩어리로 돼 있는데, 보통 대부분 그 열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가면 이 눈밑 지방을 전문하는 곳에서야 그럴 일이 없을 거겠지만, 보통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나 이걸 전문하지 않는 분들은 이 세 덩어리의 지방을 구분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재수술을 하면서 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가운데 있는 것까지 처리를 못한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한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거의 그냥 열었다가 닫은 수준처럼 보이는, 이게 재수술이라고 하기 또 애매한 민망한 정도로 이제 그렇게 손을 못 대고 온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요 가운데 있는 지방 덩어리 요거는 어디 그래도 뭐 적절히 제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을 처리를 잘 못한 경우들도 가끔 있고, 제일 흔한 건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지방 처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요거를 찾아서 제거하거나 재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부분이 남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러 너무 많이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도 여기 광대가 이제 큰 경우에 요 바깥쪽에 있는 지방을 너무 많이 평평하게 제거를 해 버리면 여기가 폭 꺼졌다."라고 이제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 지방을 적절히 남겨 두면 걔네들은 거의 또 재발을 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발을 원래 수술을 할 때 찾기도 힘든 부위이기도 하지만, 경험이 많은 분들도 여기를 일부러 약간씩은 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재발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첫 수술 실패든 어떤 형태로 재발을 했든, 뭐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재발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제 뭐 첫 수술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개 나누는데, 이때도 사실 별로 이걸 나누는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지방을 평평하게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 재발을 했는가 이게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고, 결론은 그냥 재수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수술의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때, 역시 첫 번째처럼 하안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 그 첫 번째 수술도 하안검 수술이랑 눈밑지방 결막절개를 통한 수술일 테고, 두 번째도 또 어쨌든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는데, 그럼 재수술일 때는 하안검과 눈밑지방 재배치 중에 어느 게 더 나을까? 예전에 제가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 하안검 수술을 비교를 할 때, 재수술을 했을 때의 눈밑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크게 특별히 더 늘어날 이유는 없지만, 하안검은 예전에 하안검을 했는데 하안검 수술을 한 번 더 해서 재수술을 했다. 그럼 이제 부작용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하안검 수술을 비추천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뭐 원래 안검 외반이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하안검 수술을 했던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을 비추천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눈밑지방 절개를, 그러니까 결막 절개를 통해서 이제 재수술을 하는 게 어 제가 이제 채팅을 보다가 "열고 들어가요."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되게 놀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너무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절개를 하고 이렇게 당연히 아프지 않도록 저희가 마취 잘하고 그렇게 좀 말을 쪼끔 더 조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막 절개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 예전에 이제 눈밑지방 수술을, 그러니까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이제 아까 눈밑지방 재발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누미지방이 재발한 경우가 아닌 경우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만약에 피부가 두껍게 늘어졌다거나 눈두레에 있는 근육이 두껍다거나 이런 경우에 너무 깊고 굵은 주름이 있는 경우라거나 이런 경우들의 경우에는 하안검으로 재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이 하안검 재수술을 했을 때 누미지방 재배치 수술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들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사실 이 하안검 수술을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재수술을 비추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일부 뭐 하안검 수술을 했을 때 이제 더 도움이 될 만한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누미지방 재배치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그냥 재수술을 비추천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 그래서 결론은 재수술은 결막절개로 하는 게 아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술은 그냥 결막절개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편하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재수술 관련해서 그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되게 그냥 많긴 한데 제가 그냥 몇 개만 좀 넣어 봤는데, 일단 "재수술 왜 더 비싼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좀 계셔 가지고 고거 제가 말씀드리고, 그 "재발을 왜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뭐 "재발 안 하게 하려면 경막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았고, 또 "하안검 수술해서 이제 잘라냈는데 애교살 다시 살리고 싶어요."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요 세 가지 정도만 짧게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수술 더 힘든 이유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정상 구조가 아니게 되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뭐 열고 들어가는 말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보면 정상 구조는 그냥 여기를 절개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고 그다음 거에 뭐가 나오고 이게 그냥 되게 쉽게 나오니까, 그리고 절개도 되게 쉽거든요. 근데 재수술은 수술이 잘 됐냐 못 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예전에 수술이 전문하는 곳에서 굉장히 잘한 분들은 재수술도 사실 쉬워요. 층이 다 잘 맞춰져 있고 적당한 위치에 다 지방층이 있으면서 '아 여기 중에 어디가 재발을 했구나.'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정말 이 그 구조 자체가 막 되게 뒤틀어져서 '아 이런 구조로 변형이 있는데도 눈이 지금껏 제 기능을 제대로 했었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런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이제 같이 우리 수술을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도 이제 오래 수술을 하면서 이제 보다 보면, 아니 이렇게 된 경우 보면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형이 된 경우들도 많고, 수술을 한번 했던 게 이제 또 이 유착이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유착은 상처 회복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첫 수술을 잘해서 괜찮은 분들은 그 유착이나 뭐 이런 게 별로 없고 그 구조가 제대로 맞춰져 있어서 그땐 별로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엄청 유착이 많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쉽진 않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지방 이식을 했던 뭐 다른 뭔가를 집어넣었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제 재수술이 힘든 경우들이 많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막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막 강화라는 그 이론적인 거를 좀 보여줄 만한 사진이 뭐냐면, 이렇게 원래 늘어져서 이렇게 늘어져 있던 경막을 이렇게 딱 꼬매서 요렇게 그 묶어 버리면 이 경막이 팽팽해질 거 아니냐. 요게 이제 누미지방의 수술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꼬매 놓으면 이렇게 늘어진 경막을 요렇게 만든다라는 개념. 그리고 뭐 이렇게 늘어뜨려서 요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막을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경막 강화가 과연 진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개그맨 분이 살을 빼서 이제 옷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태일 때, 그러면 이제 요거를 꼬매서 뭐 이제 옷을 몸에 딱 맞게 이제 뭐 만약에 살이 빠지면 이것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그물이 요렇게 촘촘한 것과 이렇게 넓게 그 이렇게 구멍이 많이 벌어진 것과 이거 이제 비교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요만큼 10이라는 그러니까 100이라는 길이를 100의 길이를 100 개의 세포가 맡고 있던 걸 만약에 100 개의 세포가 이렇게 늘어져서 있던 거를 경막을 강화한다고 이 중에 만약에 한 30 개를 잘라내 버리거나 묶거나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길이를 똑같이 만들 때 그러면 세포 수는 70 개만 남아서 이 길이를 막고 있는 거니까. 과연 그게 실제로 경막이 강화돼서 눈밑 지방을 덜 나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이제 제가 의문을 품었던 거고, 실제로 경막 강화를 하지 않아도 전문적으로 수술을 했던 분들에서 수술을 한 경우는 거의 재발을 하더라도 뭐 20년, 10년 이렇게 지나서 오지 빨리 재발을 해서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경막 강화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냥 제 생각엔 이제 마케팅 포인트 중에 하나의 의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안검 수술을 했는데 이제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주로 이제 뭐 뒤집어지건 뭐 이렇게 해서 눈이 너무 사나워졌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미 그냥 포기를 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들도 좀 있으니까. 근데 "잘려나간 애교살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애교살이란 건 요 경계들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눈밑 지방 말고 위에 있는 요 애교살 요걸 말하는 건데 제 예전에 이제 애교살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눈둘레 있는 근육 얘도 있고 그다음에 밖에서 이제 봤을 때 애교살을 만드는 구조는 요 안검판 구조, 눈둘레 있는 근육, 그다음에 눈밑 지방의 일부분 그리고 앞광대가 약간 꺼져서 요 부분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형태. 그리고 피부 두께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이 몽탕 다 잘려 나가니까 보통 안검판은 제외하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서 꼬매 놓은 거니까 그 부분은 사실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필러를 넣어서 만든다고 해도 여기에 절개 흉터 부분 그러니까 붙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아래로만 필러가 보통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애교살이 예쁘게 나오려면 약간 피부 여유분이 있어야 요렇게 집어넣어 놓은 애교살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애교살이 드러나는데 어 하안검을 해서 절개를 하고 딱 늘어진 피부만큼을 다 제대로 절제를 해 버리면 여기에 뭔가를 필러를 집어넣어도 여기가 텐트 치듯이 이렇게 전체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동그랗게 애교살처럼만 이렇게 잘 나오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안검 수술을 해서 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제가 필러를 애교살 만들어 달라고 필러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보통은 제가 말리는데 그래도 약간이라도 '웃을 때라도 좀 더 생기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의외로 이제 그래도 쪼끔 살아 보이는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냥 하안검을 했는데 애교살이 없어졌다. 그런 경우에 무조건 그냥 애교살에 필러를 넣거나 채워 넣는 방법을 쓰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질문 주신 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H킴님, 개처님, 캐모마일님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과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남들이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 자꾸 욕을 해가지고 우리들의 이야기님,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도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혹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칼로 하는 것도 있고 레이저로도 있던데 수술 효과나 회복 기간, 부작용 등 차이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 고민 중이신데 선택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칼과 레이저, 그다음에 뭐 고주파 절개, 뭐 전기 소작 이런 걸로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절개를 뭘로 하는가에 따른 차이는 별로 크진 않아요. 단 칼로 하는 것보다는 레이저나 고주파 절개를 하는 게 피가 덜 나니까 멍이 좀 덜 들고 회복 기간이 길어진 좀 쪼금 더 짧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근데 칼은 피가 안 나는 대신 열 때문에 생기는 주변 조직 손상이 적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장단점 생각하면 뭐 어느 게 더 우수하다라는 게 뭐 딱히 명확하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 그래서 이제 저는 칼이냐 레이저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뭐 그러니까 그 마케팅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막 절개를 하느냐 피부 절개를 하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저희 오시는 분들 중에 앙코르 레이저가 이제 엄청 좋다는데 그걸로 이제 수술을 하면은 결과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런 마케팅을 하는 곳에서 이 수술하고 오시는 분을 보니까 뭐 수술이 제대로 안 됐어요. 재발을 해서 왔는데 이제 너무 앙코르가 좋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찾아서 이제 거기로 갔다고 하는데, 그냥 앙코르는 그냥 레이저 장비 이름인 거거든요. 그냥 출력이 좋은 레이저 장비인데, 그러면 출력 좋은 레이저 장비를 썼다고 해서 수술이 잘 되는가?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만약에 어 담뱃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그럼 이제 요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되는데, 담뱃불 붙이는데 이제 화산 폭발 활화산을 이용해 가지고 담뱃불을 붙여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활화산으로 붙인다고 담배가 뭐 불이 더 잘 붙는다거나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절개를 결막으로 하느냐 어 피부 바깥으로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고, 누가 수술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레이저로 수술했든가는 생각보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예전에 요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발표를 안 하지만 눈밑 지방을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을 때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쓰는 장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름 없는 장비를 써 가지고 "이거 이런 걸 쓰는데." 했더니 그게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나중에 저희 병원에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그걸 보러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아 그 기뻐하셨는지 실망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장비가 '절개가 되는 장비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도끼미 님. 기미가 너무 독하다는 말씀으로 지으셨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하안검 수술 후 애교살이 사라져 인상이 안 좋아져서 후회를 했는데 지금은 또 처져서 재수술하고 싶은데 지방 재배치 수술로 자연스럽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 하안검을 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하안검을 다시 한 번 더 하면 아마 더 후회를 많이 하실 거고, 이제 처져서 생긴 지방이 맞다면 이제 재배치 수술로 이제 하는데, 이때 말씀드릴 건 과거의 자연스러운 눈매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다시 재발을 해서 불룩하게 있는 거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져봐야 될 게 이제 이게 지방인가 아닌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다시 10년이 지났고 또 처져서 재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전에는 평평했다가 이게 다시 생긴 거니까, 그렇다면 지방이 재발한 거일 가능성이 많을 거고, 요런 경우는 이제 재수술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겠죠. 애교살이 다시 살아나진 않습니다. 자, 맑은 하늘님. 안녕하세요. 눈밑 지방 외 질문 드리는데요. 40대 후반이고 눈꺼풀이 많이 처졌는데 버추 아이 받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버추 시술 통증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눈꺼풀이 처지거나 눈 주변으로 탄력이 떨어져 있을 때 하는 시술들 중에 제가 제일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아서 많이 하던 게 이제 그 모자이크 프락셀 계통의 레이저였고, 프락셀 여러 종류들 제가 많이 오랫동안 쓰면서 이제 모자이크를 택해서 이제 모자이크를 쓰게 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오래된 장비만 가지고 이제 우려 먹는 게 아닌가 이야기해서 이제 피코도 드리고 뭐 버추아이도 쓰고 그다음에 써마지도 쓰고 그다음에 아그네스도 사용하고 이제 뭐 지금은 그러니까 모자이크 뭐 피코슈어, 버추, 아이써마지, 뭐 아그네스 요 5개 정도를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버추아이로 리프팅하고 주름 줄이는 효과가 있긴 한데 절대로 수술만큼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써마지 때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 버추아이 하고 나면 뭔가 약간 잔주름 줄어들고 약간 요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진짜 좀 들거든요. 근데 그게 수술만큼 좋아지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할 생각이라면 그냥 수술하는 게 더 나으실 거고 만약에 나는 인상 변하는 게 싫고 수술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뭐 아이써마지를 받으시던 버추아이를 받으시던 뭐 모자이크를 받으시던 뭐 조금 강하게 해 보려면 아그네스를 받으시건 그런 거 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DH 킴님. 상안검, 하안검 수술과 누밑지방 재배치는 어떤 차이인가요? 특히 하안검 수술과 누밑지방 재배치는 부위가 비슷해서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누밑지방 수술은 유지되는 기간이 5년, 10년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럼 해당 주기로 노화로 인한 계속적인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자, 일단 답변을 이제 너무 많은 질문이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안검, 하안검은 윗눈꺼풀, 아랫눈꺼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요 아래쪽 속눈썹이나 뭐 쌍꺼풀 라인에 맞춰서 여기를 절개를 하고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고 꼬매는 수술을 이제 상안검 수술이라고 하고 하안검 수술은 보통 요 속눈썹 아래쪽으로 절개를 해서 피부 늘어진 걸 잘라내고 꼬매든 아니면 늘어진 지방을 처리를 하든 어쨌든 요 바깥쪽으로 절개를 하는 수술을 하안검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안검 수술과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안쪽으로 수술하고 바깥쪽으로 수술하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잠깐 표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안쪽으로 결막 절개를 하는 수술은 뭐 눈매 유지도 되고 회복도 빠르고 뭐 자연스럽고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바깥에 늘어진 피부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어진 피부 때문에 생기는 주름이 더 늘어남 그리고 피부 늘어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눈둘레 있는 근육 두꺼운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하안검 수술 같은 경우는 어 바깥으로 절개를 하고 늘어진 피부랑 근육을 잘라내버리고 꼬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름은 훨씬 덜 생기게 만들 수 있다. 대신 애교살이 잘려나가거나 뭐 눈매가 조금 사나운 형태로 변할 수 있고 안검 외반이나 안검 퇴축 같은 그런 눈매 변화의 가능성이 훨씬 크고 조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장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누밑지방 수술 유지되는 기간이 5년, 1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아마 제대로 수술을 하지 못한 경우들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이제 왔다. 그런 경우들은 진짜로 생길 수 있는 재발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냥 재수술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짧은 기간에 재발을 했다. 그러면 보통은 그냥 수술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밑지방 수술이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술, 쉽게 할 수 있는 수술이지만 이게 만족도를 높이기가 쉽지는 않은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하는 곳을 찾아서 그러니까 꼭 여기서도 이제 전문하는 곳 이야기를 하면 요새 이제 트렌드가 그 오랫동안 전문했던 곳들은 정작 광고를 잘 안 하는데 이 후기나 이런 것들 보면 새로 하는 데들 그래서 다 보면 그 어디 이름도 모르는 데들에서 이제 자꾸 후기 광고랑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이제 그 아직 개편이 안 됐지만 저희는 일절 후기나 뭐 알바, 댓글 알바 이런 거를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앞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요새는 이제 그거 안 하는 게 너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병원들이 오히려 잘 안 뛰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전문으로 했던 병원들이.
근데 그런 병원들을 어떻게 잘 찾으셔서 그렇게 수술을 받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따님. 눈밑지방 수술할 때 절개 안 하고 레이저로 하는 것도 있다던데 그거 뭐 어떤 식으로 수술을 그건 이제 수술이 아니고 진짜로 이제 그 예전에 아큐스컬프 같은 그 관을 넣어서 지방을 녹이는 치료를 하건 그 아그네스처럼 밖에서 고주파로 저희가 이제 그 일부 요새는 이제 지방 재배 그러니까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하긴 했다. 근데 이거를 재수술하기는 너무 애매하고 쪼끔이다. 그런 경우는 이제 아그네스로 그 부분에 있는 지방만 살짝 녹이는 걸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해요. 제가 아까 말한 광대 지방 녹이기, 팔자 지방 녹이기, 뭐 이중턱 녹이기 이런 데 저는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재발한 눈밑 지방에도 그거를 이제 줄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냥 수술 말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오시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광고를 되게 많이 하던데 결국 그 병원에서 다니다가 결국은 수술을 하러 오세요. 왜냐하면 그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수술을 하는 만큼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처님, 눈둘레근이 보기 싫어서 잘라내는 수술을 해버리면 근육 잘라내는 건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근육 잘라내는 수술을 잘 안 하는데 그 하안검 수술을 할 때는 너무 많이 늘어진 부분만큼만 이제 잘라낸다 정도가 되는 거니까 눈둘레근이 보기가 싫어서 잘라내는 경우라기보다는 늘어져서 잘라내는 정도. 그러니까 그때는 부작용이 덜하겠지만 그냥 멀쩡한 걸 보기가 싫다고 이제 잘라내 버리면 뭐 크다고 잘라내 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뒤집어지고 이렇게까지는 그 눈밑지방 하안검 수술을 할 때 그 이제 바깥쪽에 있는 피부층 말고 근육이나 경막을 얼마나 손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눈 모양이나 이런 부작용이 빈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눈들레 있는 근육을 너무 그렇게 쉽게 함부로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아르모니아 님, 저도 지방 재배치 남편하고 같이 받고 싶은데 가격이 궁금합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상담 받으러 가야 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가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데를 굳이 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끼로 뭔가 오게 만든 다음에 이제 그냥 이걸로 이제 꼬드겨서 이렇게 막 하게 하고 뭐 아니면 비싼 이유를 하여튼 저희는 그냥 첫 수술을 부가세 포함 1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 여담이지만 저보다 훨씬 더 늦게 수술을 시작하고 제가 발표한 거를 보고 배웠던 분들도 더 비싸게 받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긴 하던데 그냥 일단 뭐 저희도 올리고 올려서 이제 지금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뭐 하여튼 꼭 너무 비싼 데를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너무 저렴한 데를 가지 않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저 하여튼 대략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오래전부터 하던 전문하는 병원들은 대략 저랑 비용이 비슷한 경우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그 정도 가격선에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DH킴님. 눈밑지방인지 눈둘레근인지 피부 늘어짐 등등 성형외과 전문이면 쉽게 판단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이 절개 및 시각적으로 확인하다 보니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를 계속 물어보고 촉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딱 봐서 알기가 되게 쉽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제가 그래서 요새도 제가 그렇게 이제 수술을 많이 하고 오래 하면서도 눈둘레 있는 근육 웃을 때 요렇게 보이는 부분 보면 요게 이제 눈둘레 있는 근육 비대칭인지 그 아니면 눈밑지방 비대칭인지 그게 이제 아직도 그게 이거는 분명히 눈밑지방만의 비대칭이 아니라 눈둘레 있는 근육 비대칭이 맞다. 거의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보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이제 미리 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술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눈둘레 있는 근육의 비대칭이 별로 크지 않아서 뭐 되게 기쁜 경우들이 요새는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질문 드린 거 다 답변을 드렸고 티파니에서 아침 올림 아이고
주지훈 님을 닮은 너무 영광이지만 정말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방송이 조금 잘 나와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고. 도끼미 님 좋게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 박사님 수술 받으셨던 게 이제 2017 년이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랑 이제 그냥 그리고 다른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수술을 받으시면 제가 어디 나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실례라서 말씀을 아무도 안 드렸었는데 홍 박사님은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받으셨다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렇게 보고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홍 박사님 그래도 이제 뭔가를 제가 이걸 앞에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기는 아직도 좀 쑥스러운 것 같아서 그냥 가끔 이제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것 말씀 다 드린 것 같고, 다음 달에는 아마 또 수술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거를 뭔가 준비를 해서 올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지방을 녹이는 아그네스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근래의 피부과 트렌드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이렇게 점점 학회도 그렇고 뭐 이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뭐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달에는 뭐 뭘 하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달에도 조금 더 미세먼지처럼 조회수 안 나오는 거 말고 조금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